자, 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종강이에요. 종강. 많이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싹 한번 복습을 좀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저기 미스터국의 1년간 강의의 흐름을 보면 11월, 12월 요 강의를 우리가 선행학습이라고 제가 이름을 달고 한번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선행학습. 그래서 뭘 기본적으로 4대 천왕이라고 하는 거죠. 경제, 투자, 금융, 평가 이렇게. 예. 자, 그래서 1월 달부터 이제 곧 있으면 시작할 거니까 최소한 우리가 한 내용만 잘 쟤는 11월, 12월 달에 한 내용만 제대로 이해해도 저는요, 한 60점까지는 아니어도 한 55점? 요 정도 맞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면 충분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어떤 걸 했습니까? 그러면 1장에, 자, 오늘은 페이지 수 이런 거 찍어드리지 않고 한번 봐봐요. 이게 기억이 나는지. 예. 자, 부동산 특성과 그 빠생 현상을 했어요. 자, 부동산 특성이라는 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빠생 현상은 이런 특성이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내더라. 요거 찾는 게 논점이잖아요. 요게 논점이 아니라 요거 찾는 게 논점이잖아요. 예. 그리고 부동산 특성은 크게 자연이 부여한 자연적 특성, 인간이 부여한 인문적 특성,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가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했죠. 부동산의 특성은 크게 자연이 부여한 자연적 특성이 있고 인간이 부여한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 자연적 특성은 수없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거죠. 부부, 연계, 이렇게 우리가 암기했어요. 그리고 부부 연계고 앞쪽에 봤더니 3글자, 뒤쪽에 봤더니 4글자. 그래서 이 두 개 차이가 뭡니까? 그럼 항상 앞에 있는 3글자는 누구를 중심으로? 토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뒤쪽은 누구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요. 이렇게. 그래서 부동성은 토지는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은 토지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딱 요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양은, 토지의 양이라는 건 지표 면적을 의미하죠. 토지의 지표 면적은 증가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결국 인간은 토지를 생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속성은 토지는 영원 불멸의 재화입니다. 영속성. 따라서 인간은 토지를 소모시킬 수 없습니다. 비소모성. 토지는 개별적입니다. 다 다르옵니다. 따라서 인간은 토지를 다른 토지로 대체시킬 수 없습니다. 토지가 전부 다 다르니까, 개별적이니까, 자, 사례로 든 게 강남 속초란다. 강원도 속초의 토지랑 강남의 압구정의 토지는 분명히 다른 토지죠. 이게 개별성이에요. 따라서 속초의 토지를 압구정의 토지랑 서로 대체시킬 수 없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인 거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출제를 합니까? 그러면 바로 파생연산이죠. 파생연산. 항상 이게 주의해야 될 거,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생 현상 중에 연상으로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올해도 이거 나왔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했죠. 부동성 나오면 움직이지 않는다. 뭐가 떠올라야 돼요? 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장소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장소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성이 나오면 장소와 관련된 용어를 다 찾아야죠. 자,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인 시장입니다. 지역 나오면 하나의 장소죠, 지역도. 지역적인 시장.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이것도 장소, 나의 장소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장소니까 장소를 뜻하는 현장, 임장, 활동. 그래서 부동성이 나오면 장소적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역적인 시장이다. 그 다음 외부 효과 이렇게 암기했죠.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장소를 뜻하는 현장, 임장이 중요합니다. 부증성은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은 토지를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생산의 부적 또는 생산비 법칙의 부적. 그리고 이 부증성은 토지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니까 토지는 희소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희소성. 그래서 토지는 어떻게 써야 된다? 알뜰, 살뜰 잘 써야 됩니다. 알뜰, 살뜰, 집약적, 최유효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상기법이 부증하면 찌읒. 그래서 집약적 이웃의 찌읒.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의 치읒. 이렇게. 그래서 찌읒, 집약적 이용, 최유효 이용 나오면 부증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영속성. 영속성은 토지는 영원 불멸해져야죠. 근데 가치정의라는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가치정의. 그러면 잘 보세요. 가치정의. 가치정의는 항상 이렇게 되죠. 장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입니다. 그런데 거창하지만 항상 가치정의는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항상 장래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런 말. 장래. 이게 포인트잖아요. 왜 부동산은 장래 이익으로 가치가 결정이 됩니까? 그러면 장래도 살아 있으니까. 우리가 왜 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중개사 공부를 합니까? 장래가 중요하니까. 장래. 그래서 항상 재화의 가치나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항상 장래 이익으로 추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임대차 시장이 나오면 뭐가 보여야 된다? 이응, 이게 보여야 돼. 이응. 이응, 이응. 그래서 영속성 임대차 시장. 이응, 이응. 이응, 이응. 그리고 가치가 장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우리는 장래를 예측해 줘야죠. 장래를 예측. 요 예측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장기적 배려. 장기적 배려. 이렇게 되는 거죠. 장기적 배려. 그 다음에 개별성은 토지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체된다. 대체가 될 수 없다.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성의 부적. 그리고 일물일가 법칙이 나오면 항상 개별성이니까 일물일개 법칙의 부정. 이렇게 연상을 하는 거죠. 이게 최소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탁 보면 나와야 돼요. 자, 볼까요? 거꾸로. 자, 지역이라는 게 나와요. 장소, 부동성, 외부 효과, 부동성. 현장, 임장 활동도 장소를 강조하잖아요. 부동성. 그 다음에 생산이 부정됩니다. 생산할 수 없어? 토지는 생산할 수 없구나. 부증성. 그리고 항상 집약의 찌읒, 최유효 이용의 찌읒, 부증성.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이 왜 발달되어 있나요? 영속성. 가치정이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 가치는 항상 장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유는 장래도 살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개별성은 서로 토지는 달라요. 즉 대체가 될 수 없습니다. 대체성의 부정. 그 다음에 일물일개 법칙의 부정. 이렇게 되는 거죠. 최소한 요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 볼까요? 인문적 특성은 내용을 의미 파악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용병사 이렇게 암기해서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가 다양합니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병합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해석할 이유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중요한 게 이놈이죠.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이걸 우리는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인문적 위치라고 부르죠. 인문적 위치. 인문적 위치. 그리고 인문적 위치는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자, 위치 중에 주의해야 될 게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부여한 위치가 있고 자연이 부여한 위치가 있는데, 자연이 부여한 위치라고 하면 항상 장소 개념이에요. 장소. 그리고 토지의 자연적 위치, 자연이 부여한 위치, 장소는 항상 고정되어 있죠. 이걸 우리는 부동성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부여한 위치는 중요도를 뜻해요. 중요도. 그래서 위치라는 게 장소라는 개념도 있고 중요도라는 개념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은평에서 또는 일산, 은평, 일산 이거 둘 다 잘 보시고 계시겠죠. 자, 이게 이게 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리고 친구가 야, 네가 있는 학원으로 내가 놀러 갈 테니까 너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위치를 좀 말해줘. 차에 내비게이션을 찍어야겠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저한테? 장소를 요구하는 거죠, 장소. 네가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학원에 딱 와서 이번에는 이런 걸 물어봐요. 야, 너 학원에서 말이야, 저 선생님들 여러 명 있던데 너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야, 너 학원 방문가 학원 왔더니 강사들이 대단히 많던데 강사들 사이에서 너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건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너의 중요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위치는 장소를 뜻하는 것도 있고 이런 중요도를 뜻하는 것도 있는데, 이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가 바로 중요도를 뜻하는 거예요. 인간이 부여한 위치고, 이 위치는 다시 사회적인 측면의 위치, 경제적인 측면의 위치, 행정적인 측면의 위치.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예로 가격을 들었죠. 가격이라는 걸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 인문적 위치. 굳이 사회, 경제, 행정으로 나누면 경제적 측면의 위치가 되겠죠. 경제적 측면에. 그리고 이런 인간이 부여한 위치는 어떻게 되더라? 끊임없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 가변성이 포인트인 것이죠. 자, 그리고 유일하게 노랭이로 쳐져 있는 게 지금 용도의 다양성이잖아요. 용도의 다양성. 자,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최유효 이용이 한 번 더 나왔네. 자, 최유효 이용은 두 가지에 근거를 해요. 첫 번째, 자연적 특성 중에 하나를 들어봐라. 그러면 찌읒이 있으니까 부증성을 하나 들어줘야 돼요. 부증성.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응이 있잖아요. 이응. 그러니까 이번에는 용도의 다양성을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해석은 이런 거예요. 왜 인간은 최유효 이용을 강조합니까? 그러면 토지는 양이 부증, 늘어나지 않는 희소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해야죠. 그래서 자연적 특성에서는 부증성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을 들어요. 왜 최유효 이용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토지의 용도는 다양하단 말이에요. 토지의 용도는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중에 어떤 이용을 찾는 게 유리한 거예요? 다양한 용도 중에 가장 유효한 최유효 이용을 찾아야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 또 하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은 너무 많죠. 커피 사 먹고 학원 다니고 밥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소주도 먹고. 그런데 항상 우리의 소득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무엇을 찾으려고 노력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 소득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일까?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이 용도 중에
가장 유효한 이용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후보자 이행지, 이게 올해도 시험이 나왔네요. 평가사 시험에도 나오고. 후보자 이행지는 이번 강의에서 뺐습니다만, 아시는 분은 용도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죠. 용도의 변화. 이 용도의 변화와 관련된 후보자 이행지는 뭐에 근거합니까?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다양하니까 항상 용도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게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탁 챙겨야 될 거예요. 지금 몇 분에 했습니까? 그러면 한 17분, 8분 했어요. 17분.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안에 딱 요 정도만 해결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부동성은 장소와 연관되어 있어요. 지역이라는 장소, 그 다음 외부 효과, 임장, 현장 활동. 부중성은 항상 부중성은 토지가 양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희소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집약적 최유효 이용으로 써야 됩니다. 영속성은 항상 가치정의가 먼저 나오죠. 가치는 장래 기대 이익으로 결정이 되더라. 왜 장래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영속적이니까. 장래도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이응 임대차 시장. 이응 임대차 시장. 그 다음에 일물일개 법칙의 부정. 개별성.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시작이래요.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은 뭔가 분석이라고 말을 달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내용 같이 보이지만 얘는 분석이 정확히 아니라 투자의 현금 흐름을 단순히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의 현금 흐름을 단순히 기록하는 거예요. 투자의 현금 흐름을 단순히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에 무슨 큰 의미를 달아요. 그래서 투자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봤더니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 이게 임대차죠. 임대차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기록하고 기간 말 처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현금 흐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더라. 자, 그런데 보유기간 현금 흐름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러면 이게 대단히 그냥 뭔가 어려워 보여. 항목이 많으니까. 그런데 항상 요 두 가지를 먼저 암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자, 가능 총소득은 항상 방이 다 꽉 찼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맥시멈 소득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임대 단위, 자, 방이 100개짜리예요. 100개짜리 오피스텔을 투자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호당 임대료를 제가 100만 원으로 가정했단 말이에요. 호당 임대료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호 100만 원, 즉 요 방 100개를 다 꽉 채우면 나는 얼마까지 가는가 하는 거예요. 1억을 맥시멈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은 1억까지 벌 수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즉 가능 총소득이 1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량부채나 기타 소득은 일단 잘 안 나오니까 요건 딱 제껴놓고, 자, 1억이 가능한 부동산이지만 실제 내가 가져가는 건 다르다 그랬죠. 왜? 공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실을 딱 10%라고 가정하고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거예요. 오피스텔의 방이 100개라면 이 100개를 다 채우면 내가 가져가는 맥시멈이 나와요. 1억.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걸 다 벌지 못해요. 왜? 공실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공실이 10%라면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그럼 얼마예요? 9천. 딱 요것만 해주면 돼요. 방이 다 꽉 차면 1억까지 가능한 부동산이고, 그런데 실제 공실이 10% 있으니까 실제 가져가는 건 9천만 원 정도군요. 딱 요 정도 해석해 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정확히는 공실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첫 번째, 가능 총소득에서 실제 내가 가져가는 건 공실 일단 공제해야죠. 공실을 못 가져가니까. 불량부채는 뭐예요? 야밤도주였죠. 야밤도주. 즉 내가 받아야 될 임대료인데
받지 못하게 된 임대료. 이게 받아야 될 임대료인데 받지 못하게 됐다 이런 거죠. 이 야반도주.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임대차 이외의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죠. 예를 들어서 자판기 설치해서 자판기 소득, 뭐 주차장, 주차장 소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총소득은 공실, 불량부채는 빼고 기타 소득은 더해서 이게 실제 내가 유효하게 가져가는 총소득입니다. 딱 이거 두 개는 따로 해석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뭐에 대한 문제예요. 자, 내가 총소득을 벌어요. 이 총소득은 실제 내가 버는 유효한 총소득이에요. 내가 유효총소득이란 걸 벌면 이제 한숨을 쉰다 그랬죠. 벌 거 다 벌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출 항목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출 항목. 근데 그 지출 항목이 첫 번째 영업 경비. 임대차 경비, 영업을 항상 임대차를 뜻하니까 임대차 경비 나가야 되고 또 대출을 받았을 테니까 은행에게 갖다 주는 돈, 원리금, 요게 부채, 서비스에 이렇게 갖다 줘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에다가 갖다 바친 게 영업소득세 이렇게 갖다 줘야죠. 그러니까 이 영업이라는 말만 요것만 임대차를 뜻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유효총소득을 벌어들이면 지출 항목 세 가지 영업 경비, 임대차 경비, 영업 경비, 그다음에 은행에 갖다 바치는 부채 서비스에 그리고 국가에 갖다 바치는 영업소득세 요 지출 항목이 떠올라야죠. 다시 지출 항목 세 가지 영업 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영업 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보자고요. 여기는 보유기간이에요. 보유기간 현금 흐름 중에 항상 하이라이트는 요 지출 항목 세 가지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유효 총소득이 나오면 영업 경비, 항상 경비를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순소득이 되죠. 경비를 빼면 수익에서 비용, 경비를 빼면 순소득. 그리고 두 가지가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리금, 부채 서비스세, 국가에 갖다 바치는 소득세, 영업소득세.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금을 낸 이유라고 하고 부채 서비스액은 소득세 빼기 앞단계니까 세전이라고 부를 뿐이죠. 자, 그러면 보유기간은 요 정도 이제 머릿속에 그래도 남아있어요. 왜? 이거 세 번이나 있어. 11월, 12월 달에. 그러면 이번에는 바꿔보자고요. 보유기간이 아니라 기간 말로 갑시다. 그러면 기간 말로 가면 얘는 임대차가 아니라 처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현금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처분을 통한 현금 흐름. 요게 요렇게 되면 이제 여기 어떻게 바뀌어요? 자, 첫 번째. 항상 기간 말은 처분을 통해서 벌어들인 거니까 매도 가격으로부터 총소득이 나오는 거죠. 매도 가격. 그리고 나서 이제 지출 항목 세 가지를 찾는데 영업 경비가 아니라 매도 경비란 말이에요. 처분이니까.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이 아니라 남아있는 저당 잔금을 털어내야죠. 이게 보유기간에는 은행에 부채 서비스액으로 원리금을 갖다 주고 기간 말에 처분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잔금을 털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기간 말에는 양도했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죠. 양도소득세. 그래서 지출 항목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영업경비가 아니라 매도경비. 부채 서비스액이 아니라 저당 잔금.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그리고 뭐가 바뀝니까? 그러면 경비를 빼면 무조건 순소득이에요. 경비를 빼면 순소득인데 여기는 기간 말은 영업소득이 아니라 매도소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리고 세전, 세후, 현금 수지가 아니라 지분복귀액으로 이렇게 바꿔진다 이런 거예요. 지분복귀액.
그리고 지분 복귀액을 보는 순간 여기에 떠올라야죠. 지분 복귀. 지분 복귀. 내 돈이 돌아왔습니다. 지분 복귀. 자, 지분 복귀는 내 돈이 돌아왔다는 뜻인데 항상 투자를 하게 되면 내 돈이 나가잖아요. 투자를 할 때 내 돈이 나가는데 집 나간 내 돈은 언제 들어옵니까? 그럼 언제 들어온다고? 처분을 해야, 부동산을 팔아야 집 나간 내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지분 복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 정도는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는데, 암기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눈에 들어오는데, 자, 이렇게 암기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암기해서는 항상 한 줄 암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한 줄 암기. 이게 포인트죠. 한 줄 암기. 자, 봐요. 한 줄 암기. 자, 항상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은 뭘로부터 시작해요? 가능총소득인데, 가능총소득을 항상 어떻게 해석할 거야? 가능총소득을. 임대 단위를 보는 거예요. 임대 단위. 그러니까 임대 단위가 임대 단위를 다 채웠다. 그러면 내가 버는 맥시멈, 가능총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실, 불량부채 빼고 그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해야 실제 내가 가져가는 유효한 총소득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유효총소득. 그 유효총소득이 나오면 지출 항목 세 가지를 찾아야죠.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 두 글자씩만 적어놨지만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 자, 경비를 빼면 항상 비용을 뺐으니까 순소득이 된단 말이에요. 순소득. 그리고 영업소득세 앞은 세전,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까지 빼면 세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간말은 무엇을 통해서 총소득을 벌어들입니까? 그럼 매도 가격이에요. 매도 가격. 그래서 매도 가격에서 매도 비용을 빼요. 매도 경비. 이것도 경비 빼면 순 매도 소득. 부채 서비스액이 아니라 미상환 저당 잔금.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요렇게 한 줄을 암기하고 있어야죠. 요렇게. 그럼 요것도 네가 말한 것처럼 그래도 들어온다. 야 됐어? 됐다고요? 들어온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이제 이걸 해줘야 돼. 자, 지금 가번은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 나번은 세전 지분복귀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 이게 말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제가 좀 오버해서 항목을 넣어놨잖아요. 무려 12개나 넣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에다가 뭔가 항목을 준 다음에 이 항목으로 세전 지분복귀,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령이 뭐였어요? 요령이 순영업소득을 먼저 산정한다. 자, 세전 지분복귀액을 먼저 산정한다. 항상 기간말을 먼저 찾는 거예요. 기간말을. 왜 기간말을 먼저 찾는 거죠? 왜 기간말을? 항상 기간말이 항목이 심플하단 말이에요. 기간말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얼마를 벌었니? 매도 가격. 매도 경비를 빼면 순매도 소득. 순매도 소득. 그 다음에 끝에다 적을까요? 그 다음에 매도 경비에서 이제 뭘 빼죠? 미상환 저당 잔금. 저당 잔금을 빼면 세전 지분복귀. 그 다음에 양도 소득세를 빼면 세후. 그러니까 항목이 4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4개밖에. 그럼 찾아보자고 이게. 자, 매도 가격은 있나요? 없어. 매도 경비는 있나요? 있네. 여기 있네. 매도 비용. 그리고 미상환 저당 잔금 여기 있고, 그다음에 양도 소득세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런데 이 중에 세전 지분 복귀액을 산정해야 되니까 요것만 빼면 되죠. 세금을 내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기간말 항목을 딱 찾아내요. 매도, 비용,
저당, 잔금, 양도소득세 이 중에 세 전이니까 양도소득세만 삭제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죠. 예. 자,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물으면 기간 말을 먼저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순영업소득 하죠. 이게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순영업소득. 자,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 일단 요건 빼줘. 기간 말이니까 요건 빼고 이제 노랭이로 제가 해볼 테니까 봐요. 항상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때 첫 번째 방이 다 꽉 채우면 가능 총소득이죠. 그런데 공실, 불량부채, 기타 소득을 더하면 내가 가져가는 실제 가져가는 유효한 총소득이 나와요. 그리고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순영업소득이. 그럼 해보자고요. 가능총소득은 항상 어떻게 우리가 해석했어요? 임대 단위수. 임대 단위를 다 채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임대 단위 또는 단위당 임대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임대 단위, 단위당 임대료. 근데 어딜 봐도 임대 단위, 단위당 임대료가 없죠. 그래서 해결했어요. 공실, 불량부채, 기타 소득인데 여기 있네. 공실 찾았고 불량부채 없어 보이고 기타 소득 여기 있고 그러면 지금 유효총소득까지 찾았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논점이에요. 우리 보유기간에 항상 요 말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 순영업소득을 산정하려면 영업경비를 지금 찾아줘야 되는데 영업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이제 영업경비라고 준 적이 없다고. 영업경비라고 준 적이 없고 항상 여러 개 비용을 나열한다고. 여러 개. 수 없는 비용을 나열한 다음에 이 중에 영업경비인 거, 영업경비가 아닌 것을 찾아달라는 게 여기에 논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셔. 요건 기간 말이니까 필요 없고 기간 말 현금 흐름이니까 기타 소득하고 공실 얘는 이미 찾았고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항목들에서 영업 경비인 것을 찾으면 순영업소득 산정이 필요한 것이고 영업 경비가 아니면 순영업소득 산정할 때 필요 없는 항목이 되는 거다는 거예요. 결국 영업 경비냐 영업 경비가 아니냐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럼 해보자고요.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금 중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세금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X, 취득세 X, 소득세 X. 항상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세금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그리고 유지비, 수선비, 당연히 영업경비죠. 관리인의 인건비 당연히 영업경비고 화재 보험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업경비고 전기, 수도, 가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5개가 영업경비예요. 5개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유지, 수선비, 인건비, 화재 보험료, 전기, 수도, 가스 그래서 이렇게 5개 영업경비 그러면 총 7개가 필요하네요. 이런 것들을 자꾸 해보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가지고 다닐 문제. 그 다음에 계산도 쫄지 말고 한번 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자, 한번 공식을 암기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자, 가능총소득이 나와요. 그럼 항상 가능총소득은 임대 단위, 단위당 임대료. 임대 단위가 100제곱미터라고 면적으로 줬고 제곱미터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니까 1억이에요. 1억.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은 공실이 있네요. 이게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가죠. 공실이 10%니까 유효총소득은 9천만 원이고. 9천만 원 이거 그 다음에 지출 항목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 이게 지출 항목이죠.
지출 항목이 영업 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 소득세. 자, 영업 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30%니까 여기에서 30%가 영업 경비. 그럼 나머지 70%, 79, 63, 6,300만 원이 이게 순영업 소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 400 빼면 5,900만 원이 세전.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1,000 빼면 4,900만 원이죠. 여기에 세후.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자, 여기까지 1교시. 1교시는 지금 뭐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 특성, 그 다음에 투자의 현금 흐름, 가장 중요한 거 2개 있다. 그럼 10분 쉬었다가는 이제 경제론 복습 들어갑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